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죠.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참사가 시작된 원인이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사실입니다. 광고판 문구처럼 짧고 간결한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임대를 하시나요? 이 문구가 수백만 명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은퇴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400만 가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언젠가 폭발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들은 단지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9.11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죠. 연방준비제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자율을 거의 0%로 낮춰버린 겁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 순간부터 미국의 꿈은 야구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집을 사고 싶어 했고 은행들은 기꺼이 그 욕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집을 사려면 안정적인 직장, 좋은 신용점수, 충분한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되자 이 모든 게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죠. 연봉 4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50만 달러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닌자 대출이라는 게 등장했죠. No job, no asset.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어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단순한 거짓말 하나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위험이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집값은 매년 두 자릿수로 올랐고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복권을 긁는 기분으로 부동산을 샀죠.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는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살지 않을 집을 서너 채씩 사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는 거였죠. 부동산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라떼를 만들던 바리스타가 갑자기 세 채의 콘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현금은 한 푼도 없이 말이죠.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마이애미 펜트하우스를 추천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일 리 없었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죠. 이 광란의 중심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대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오를 테고 만약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빼앗아서 더 비싼 값에 팔면 되니까요. 이 서브프라임 대출은 처음 몇 년간은 이자율이 낮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였죠. 처음에는 한 달에 500달러만 내면 됐던 게 갑자기 1,500달러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가서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 위험한 대출을 수천 수만 건씩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일을 저질렀죠. 이 쓰레기 같은 대출들을 한데 묶어서 포장한 겁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상한 고기를 잘게 다져서 햄버거 패티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쓰레기 증권에 최고 등급인 AAA 라벨을 붙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같은 기관들은 이 증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음식 평론가에게 돈을 주고 좋은 리뷰를 쓰게 하는 것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평가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이 증권들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에서 서로 농담까지 주고받았죠. 하지만 공식 등급은 AAA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대로 된 등급을 줬다면 은행들은 다른 평가 기관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거짓말에 동참했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증권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연금 펀드, 보험회사, 외국 은행들까지 모두 이걸 샀습니다. 왜냐하면 AAA 등급이었으니까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한폭탄이었죠.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모기지 담보증권들을 또 한 번 묶어서 더 복잡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담보부채권, CDO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증권을 또다시 모아서 만든 슈퍼 쓰레기였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의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똥을 금으로 둔갑시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속은 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죠. 이들은 서류 더미를 파헤쳤고 실제 대출자들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무직자, 최저임금 노동자, 신용불량자들이 수십만 달러씩 빚을 진 겁니다. 이 투자자들은 대담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주택시장이 망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그것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주택시장이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이상한 투자자들이 매달 프리미엄을 내겠다고 하니까요. 은행 입장에선 공짜 돈이었습니다. 주택시장이 무너질 리 없으니 그냥 매달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탄생한 게 신용부도스 와프 CDS입니다. 이건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이 부실화되면 돈을 받는 보험이죠. 하지만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증권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집이 불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미친 건 한 증권에 대해 수십 개, 수백 개의 CDS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00만 달짜리 대출 하나에 1억 달러치의 베팅이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박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매 거래마다 돈을 벌 수 있었고 위험은 다른 누군가가 떠안는다고 생각했죠. CEO들은 기록적인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수천만 달러, 어떤 경우엔 1억 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죠. 2006년 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월 납입금이 2배, 3배로 뛴 거죠.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했지만 이미 시장은 식어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 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압류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은행들이 빼앗은 집들은 빈 채로 방치됐습니다. 팔리지 않았으니까요.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의 고급 콘도 단지들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수백 채의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죠. 그러자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증권을 가지고 있던 헤지펀드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베어스턴스의 두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경고음이 울렸죠.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85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일주일 만에 무너질 뻔한 겁니다. 연준이 급히 개입해서 JP 모건이 헐값에 인수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주당 2달러에 팔렸죠. 1년 전만 해도 주당 170달러였는데 말이죠.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문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대형 은행들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연준과 정부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다 9월이 왔습니다. 9월 7일 정부는 주택금융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미국 모기지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6천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거대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구제 금융도 없었고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죠. 그날 월스트리트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리먼 직원들이 개인 물건을 담은 박스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고 기자들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리먼이 무너진 다음 날 AIG도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였던 AIG는 수천 개의 CDS를 발행한 상태였습니다. 모기지 증권들이 부실화되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달러가 필요했죠. 이번엔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AIG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 붕괴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805억 달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해서 총 1,8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AIG에 쏟아졌죠.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내일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단기 대출로 급여를 충당하다가 매출이 들어오면 갚는 시기였는데 이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대량 해고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집을 살 수 없었고 자동차 할부도 안 됐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갑자기 줄어들었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고 경제는 자유낙하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몇 주 만에 수천 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401k 계좌는 휴지 조각이 됐죠. 압류 통지서가 우편함에 쌓였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노숙자가 됐고 차에서 자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급식소에는 정장을 입은 실직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위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이 모두 파산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죠. 영국의 노던록 은행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10월 미국 정부는 마침내 대규모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일명 TARP였습니다. 세금으로 은행들을 살리겠다는 거였죠. 의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은행들을 구제해야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재앙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으니까요. 연준은 금리를 0%로 낮췄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시중에 풀어냈습니다. 채권을 사들이고 모기지를 매입하고 은행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았죠. 자동차 회사들도 구제받았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 직전이었고 정부는 8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살렸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3월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죠. 은행들도 파산을 면했고 신용시장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집값은 바닥을 쳤고 수백만 가구가 집값보다 많은 빚을 진 상태가 됐습니다. 빚만 남고 집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이 되자 월스트리트는 다시 보너스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직원 1인당 평균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구제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말이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는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저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던 거죠. 2011년 9월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점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월스트리트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99%다라는 구호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이건 단순히 금융위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한 시스템, 부자들만 보호하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은행가 중에서 감옥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인생을 파괴하고 수조 달러를 증발시켰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벌금을 냈지만 그들이 번 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죠. 리먼 브라더스의 CEO였던 딕 펄드는 5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IG의 경영진들은 구제금융을 받고도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록적인 이익을 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행위가 기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기나 다름없었지만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너무 강력한 로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무력했고 정치인들은 월스트리트의 돈을 받고 있었죠. 2008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치면 감옥에 가지만 부자가 수백만 명의 집을 훔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너무 크고 여전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조금 강화됐지만 다시 느슨해지고 있죠. 2008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졌고 중산층은 더 약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은퇴자들은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임대를 하느냐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는 대부분 함정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다음 위기는 다른 형태로 올 겁니다.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기업 부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을 겁니다. 탐욕,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함.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08년의 진짜 비극은 금융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음번엔 구제금융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2008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